오늘 지난번에 하던 강의 계속 연결해서 강의를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제 다운스의 중위투표자 이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다운스에 의하면 두 정당이 이런 조건들을 충족시켰을 경우에 가정이 충족되었을 경우에 중위투표자 이념 또는 중위투표자 입장으로 수렴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사례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었죠. 그렇다면 다운스 중위투표자 이론은 가정을 명시하고 그 가정으로부터 연역적으로 결론을 도출했기 때문에 그 결론이 틀리다면 가정 중에 어떤 가정이 틀린가를 우리가 찾아봤을 때 그 이론이 왜 틀린지를 우리가 추적해 가지고 알아낼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씩 가정을 우리가 검토했는데 이 가정들은 사실 큰 문제가 없는 가정들이에요. 현실 세계하고 어느 정도 부합하는 가정들이니까 나머지 이제 가정들이 어떻게 잘못됐는가를 우리가 검토를 먼저 해야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한국의 사례를 보니까 정당들이 정책 대결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운스의 이 가정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다운스가 생각한 것처럼 정당들이 쉽게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기권은 유권자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자신들로부터 너무나 멀어지게 될 경우에 실망한 나머지 기권을 할 수도 있겠죠. 많은 유권자들이. 근데 우리가 또 합리적인 유권자가 누구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아무리 멀어져도 상대 정당보다는 더 가깝기 때문에 그 정당에 투표하는 것이 기권한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다면 이 가정도 뭐 크게 우리가 수정할 필요가 없는 가정인데 이 두 가정을 만약에 바꿨을 때 다운스의 중위투표자 이론이 떻게 하면 깨질 수 있는가 그 메커니즘을 밝혀야 되겠죠. 과연 정책 대결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 즉 한국에서처럼 뭐 소위 얘기하는 유인 가치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후보의 어떤 장점, 어떤 후보의 특색인데 유권자들 유인할 수 있는, 어트랙트 할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후보의 뭐 경제 활성화 능력, 뭐 안보 능력 또는 뭐 지역구 사업 능력, 그 다음에 뭐 지역의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 능력, 의정 활동,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상대편 후보에는 부정적인 유인 가치를 홍보하는 것이죠. 뭐 부패, 아니면 뭐 도덕성의 결여, 뭐 무능력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상대를 공격하고 자신은 긍정적인 유인 가치를 홍보하는 거죠. 상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지 않고 이렇게 조금씩 중간중간 끊기죠. 아침에 가길래 이렇게 목이 좀 잠겨가지고 자꾸 좀 헛기침 같은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코로나 기침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녹화 강의를 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왜 가수들이 오전에서 녹화를 하면 노래를 안 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목이 상당히 컬컬하고 자꾸 잠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잠기려고 하고 기침이 나올 때마다 파우스를 누르고 쉬었다가 다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동영상이 매끄럽게 연결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조금 눈치가 빠른 학생은 이미 포착했을지 모르지만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어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어폰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의하기 전에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데 테스트하면서 내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어폰을 꼈다가 이제 그 이어폰을 빼고 강의를 하는데 또 깜빡 이어폰 빼는 걸 잊어가지고 중간에 끊고 이어폰을 뺐어요. 어쨌든 다시 아까 하던 내용으로 돌아가서 그 유인가치 그런 광고를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유인가치 광고를 한다는 사실이
후보들로 하여금 중간으로 이렇게 수렴하지 않게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밝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행가치 광고를 한다고 해서 후보의 정책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정책 이동하고는. 예를 들어서 좌파 정당이나 우파 정당이 있는데 그들이 표방하는 정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좌파 정당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시장 경제 개입, 뭐 복지 정책, 이제 그런 정책들을 주로 표방하고 우파 정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유시장 경제, 뭐 지금만 해도 어, 재난, 재난 지원금을 가지고 두 정당이 많이 이제 경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현 정부에서 뭐 7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에게 재난지원금을 보조한다고 했더니 이제 그 미통당에서는 그거 선심용 그 퍼주기다. 그래서 뭐 포퓰리즘이다. 이제 그렇게 비난을 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이제 표를 잃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미통당에서도 이제 그렇게 70%한테 줄 거면 다 줘라. 그래서 이제 더 많이 준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한 가구에 100만 원인데 1인당 50만 원씩 준다고 또 이제 입장을 바꿨잖아요. 뭐 그전에는 총선용 퍼주기라고 비난하다가 그러더니 이제는 또 이제 유승민 의원이 나와가지고 이게 이렇게 돈을 직접 주는 거는 또 포퓰리즘이다. 이제 그러면서 현 정부의 입장을 비판했죠. 가만히 보면 유승민 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원칙은 있는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정책에 대한 시각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계속 일관적인 태도를 어, 유지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보수적인 유권자라면 물론 이제 진보적인 유권자의 경우에는 뭐 유승민 씨의 어떤 경제 정책이나 이제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유권자 입장하고 다르기 때문에 뭐 지지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뭐 진보적인 유권자라면 어차피 보수적인 정당을 지지할 거면 유승민 씨 같이 일관된 그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왜냐하면 우파는 시장 경제 개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각이니까. 근데 어쨌든 그 정책이 지금 이런 국가 위기 상황에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가장 우파적인 그런 트럼프마저도 그런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시장 실패가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물론 뭐 난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얼마만큼 타당성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제 어떤 많은 국민들은 지금은 이제 이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냥 그런 걸 떠나서 지금 당장에 길거리에 나앉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직장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가장 이런 위기 상황에 타격을 가장 먼저 있는 사람들은 그 사회의 어떤 저소득층이나 어떤 불안계층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지금 당장 이 사람들은 먹고 살 게 걱정인데 뭐 심지어 이런 말도 있잖아요.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게 생겼다고.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한가롭게 무슨 뭐 퍼주기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긍휼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그건 의문스러워요. 근데 어쨌든 내가 왜 이제 이 얘기했냐면 지금 선거 경쟁에서도 내일 모레가 이제 총선인데 그 재난 지원금을 가지고 두 정당이 경쟁을 하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진보 정당은 이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자는 입장이었고 보수 쪽에서는 지원하지 말고 오히려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었죠. 재벌들이나 기업의 세금을 깎아서 경제 활성화를 시킨다는 뭐 고전적인 신자유주의 이론을 표방하기도 했었죠. 미통당에서는. 지금은 이제 어쨌든 입장이 바뀌었지만. 근데 어쨌든 이렇게 서로 상반된 그런 정책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상대 후보가 유인 가치가 있다 없다를 가지고 비난을 하는 전략을 쓸 경우에,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지금 뭐 유인 가치 뭐 관련된 그런 쟁점은 역시 코로나에 대처를 잘 했는지 못했는지 이제 그 이슈겠죠. 그러니까 현 정부가 코로나 대처를 잘했다라고, 그러니까 진보정당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리고 이제 미통당 쪽에서는 그 정부가 잘한 게 아니라 국민이 잘하고 의료진이 잘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의 유인 가치를 이제 깎아내리거나, 그리고 자신의 유인 가치를 이렇게 홍보하려는 식의 이제 그런 선거 경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또 미통당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뭐 나라가 지금 폭망했다.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문제는 지금 유인가치 공격,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유인가치 공격, 자신에 대한 유인가치 홍보 전략을 쓰는데, 과연 이 전략하고 이 정책적인 입장을 취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독립적인 거죠. 이거하고 이거는. 정책 입장을 표명하는 거하고 유행가치 홍보하고 하는 거는 서로 같이 중첩된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후보의 이 정책 이동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분명히 한국에서 선거는 정책 대결을 하지 않고 유행가치 중심의 선거를 하는데, 도대체 유행가치 중심의 선거를 한다는 그 사실이 이 두 정당으로 하여금 이렇게 중앙으로 수렴하지 않고 서로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는 정책을 피게 하는 거하고 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게 논리적으로 연관이 안 됐어요. 그 연결고리가 형성이 돼야지. 그 유인가치를 광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선거에서 유인가치가 중요하다는 것 자체, 그것 때문에 두 정당이 서로로부터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동안을 그 이유를 생각을 했었죠. 그러던 차에 이제 책을 읽고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다운수의 선거 이론에서는 캠페인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캠페인을 하고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선거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선거의 꽃이라고 하잖아요, 캠페인을. 근데 다운스웨이 이론에서는 정당들이나 후보들이 캠페인을 통해서 표를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단지 정책 변경을 통해서 표를 끌어들이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현실 정치하고 잘 맞지 않는 이제 그런 이론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와중에 이 페노라는 학자가 쓴 책을 읽게 됐어요. 미국 정치 학자인데, 그러니까 페노는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두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워싱턴 DC에서 하는 행동. 그러니까 한국으로 얘기하면 여의도죠. 그러니까 한국으로 얘기하면 여의도 정치가 있고, 또 하나는 지역구 정치. 그래서 이 페노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기존의 연구들이 이 여의도 정치,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DC 정치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들이 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할 때 진보적인 법안에 표결을 하는지 보수적인 법안에 표결을 하는지, 그에 따라서 후보들의 입장들이 결정되고, 그리고 유권자들은 후보의 법안 투표 결정을 알게 되니까 유권자들 입장에서 자신이 만약에 보수적인 유권자라면, 근데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진보적인 법안에 투표를 하면, 그러면은 이 보수적인 유권자는 이 진보적인 법안에 투표하는 의원을 총선에서 심판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 논문들이 나왔는데, 페노가 얘기하는 건 이 지역구 정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어떤 입법 활동 못지않게 지역구에서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인간적인 교류를 통해서 아니면 인맥을 통해서 표를 얻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 책을 읽으니까 미국 정치에서도 한국하고 굉장히 유사하구나. 한국도 여의도 정치보다는 그 법안을 만들고 발의하고 표결에 임하고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자기 지역구에서 사람들하고 인맥을 쌓고 그 다음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고 뭐 그런 거에 더 많이 신경 쓰잖아요. 그래서 의원들의 어떤 그런 국회 참여율도 굉장히 낮고 그리고 표결에 참여하는 비율도 낮잖아요. 그래서 페노 글을 읽고 내 이론이 내 생각이 그러니까 다운스의 선거 경쟁하고 내가 생각했던 한국의 선거 경쟁이 매우 다르다는 그 발견 그게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미국에도 적용되는 일반적인 그런 상황일 수 있겠구나. 특히 지역구 선거를 하는 그런 선거 제도에서는 상당히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고 그렇다면 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들이 하려는 행동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이제 관련된 책을 읽었는데 그러니까 정치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인맥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 자원 캠페인에 필요한 정치 자원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정치 자원 그러니까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죠. 그러니까 캠페인을 하려면 자원봉사자도 필요하고 또 선거에 또 이기기 위해서 전략을 짜려면 돈도 필요하고 여론조사도 해야 되니까 엄청난 돈이 필요하죠. 과거에는 뭐 사당 삼락이란 말도 있었어요. 뭐 지금은 해당이 안 되지만 그러니까 4억을 쓰면 당선되고 3억을 쓰면은 떨어진다 이제 그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돈이 더 많이 써야겠죠. 근데 이제 그 얘기가 뭐냐면 이 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돈이 중요하죠. 근데 돈이 왜 중요하냐? 이 캠페인 선거 운동을 해야 되고 또 광고도 만들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정보도 수집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민주화가 되기 이전에는 부정선거를 했으니까 뭐 돈도 나눠주고 뭐 수건도 찍고 비누도 찍고 그래서 뭐 나눠주고 또 버스 대절에 동원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캠페인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어쨌든 정치 자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정치 자원이 왜 중요하냐? 캠페인을 위해서. 근데 캠페인에서 무엇을 하냐? 이 유인 가치를 홍보하고 상대편 후보의 유인 가치를 비방하기 위해서 선거 운동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결고리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정치 자원이 필요한데 그렇다면은 이 정치 자원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이 정치 자원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주로 급진적인 유권자들 아니면 열성적인 유권자들이 정치 자원을 제공을 하는 거죠. 급진적.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선명한 유권자들 또는 열정적인 정치 활동가들, 열성 지지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다운스가 생각한 것처럼 국민 한 사람이 모든 유권자들의 동등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니까 한 표씩을 행사하는 것 같지만 다운스가 생각한 것처럼 실제로는 이런 급진적이고 열정적인 지지자들은 표는 한 표를 행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인적인 그런 자원을 제공해서 자원봉사도 하고 그리고 뭐 평소에도 친구들 만나거나 주변 사람들 만나면 현 정부를 비판하거나 아니면 현 정부를 옹호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정치 자금을 기부해서 그 정치 자금을 통해서 후보가 자신의 유인 가치를 홍보하고 광고해서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권한이 동등한 게 아니죠. 현실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행사할 수 있는 표는 동등하지만 그 남의 표를 그러니까 매표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돈 주고 직접적으로 사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도 그래서 표를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던지게 하는 것도 사실은 간접적인 매표죠. 물론 이제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뭐 돈을 주고 설득하는 건 아니죠. 근데 뭐 어쨌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간과 노력과 심지어 뭐 식사를 사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인적 자원을 통해 매표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민주주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급진적인 열성적인 지지자들이 정치 자원을 제공하고, 그렇다면 정치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일당백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한 표씩은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표를, 사실은 많은 표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조금씩 그 연결고리가 완성되고 있어요. 유인가치하고 왜 정당들이 서로 수렴하지 않는가에 대한 그 수수께끼하고의 그런 퍼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범죄물을 보면 텔레비에서 그 범죄 현장을 보고 나서 이제 증거를 수집하고 이제 그 증거들을 이제 연결해서 어떤 퍼즐이 완성되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 그러니까 범죄 현장에서는 범인이 누군가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지금은 어떤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는 현상, 그러니까 범죄 현장 같은 거죠. 그게 왜 일어났는지를 설명함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내가 관찰한 그런 현상들, 즉 증거물들이죠. 이제 증거물들이 흩어져 있는데 이제 그것들을 연결해야지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겠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거와 형사들이나 뭐 검사들이 수사하는 거나 정치학자가 정치 현상을 관찰하고 그 퍼즐을 맞춰가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여러 가지 흩어진 퍼즐들이 어떻게 연결돼 가지고 이 완성된 퍼즐을 형성하는가? 예? 예를 들어 유인가치란 퍼즐이 있고, 그 다음에 퍼즐 조각이 있고, 뭐 급진적인 유권자들이 있다라는 퍼즐이 있고, 그 다음에 정당들이 이렇게 서로 수렴하지 않고 서로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그런 퍼즐이 있고, 또 캠페인이라는 퍼즐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맞춰가서 전체적으로 완성된 전체 그림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모든 과학에서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제 완성이 되느냐? 어, 급진적인 유권자, 열성적인 유권자들이 정치 자원을 제공해서 이 정치 자원을 이용해서 유인가치 홍보를 하게 되니까 빨간색으로 인과적인 그런 고리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 유인가치를 통해서 유인가치를 캠페인을 통해서 이제 홍보하면 표를 더 얻게 되죠. 그렇다면 정당 입장에서는 이 급진적인 유권자, 열성적인 유권자를 소홀히 할 수 없죠. 이들의 입장을 반영을 해야지 이 사람들은 정치 자원, 인적 자원이나 어떤 물질적 자원을 제공하겠죠. 그렇다면 아까 이 유권자들은 기권을 하지 않는다는 그 다운수의 가정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두 정당이 이렇게 있을 때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안으로 수렴하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 정당하고 자신하고 가까운 정당하고 멀리 있는 정당하고 비교해서 그나마 자신하고 가까운 정당이 안으로 수렴한다고 하더라도 그나마 더 가깝기 때문에 기권하지 않고 이 정당을 지지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얘기했죠. 이와 똑같은 논리가 이 급진적인 유권자에게도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급진적인 유권자들은 주로 여기 있죠. 이렇게 이 유권자들이 이제 소위 얘기하는 정치적인 자원을 제공하는 유권자들이에요. 진보 쪽에는 이제 진보, 보수 쪽에는 보수, 뭐 태극기 부대, 뭐 태극기 부대 나와가지고 막 시위하고 그런 어떤 인적인 자원을 제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통당 입장에서는 이 태극기 부대나 급진적인 유권자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으로 수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왜 수렴할 수가 없느냐? 그 다운수의 이론에 의하면 이렇게 안으로 수렴을 해도 만약에 진보 정당이 이렇게 안으로 수렴해서 이쪽으로 가면 급진적인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 상대 정당보다는 그래도 안으로 수렴한 자신의 정당이 더 가깝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치 자원을 제공하지 않을까. 아까 유권자 입장에서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는 지지 정당에게 표를 계속 던지지 않는 것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얘기했죠. 그 똑같은 논리를 적용해서 정치 자원을 제공하는 유권자 역시 자신을 지지하는 정당이 안으로 수렴할 경우 그나마 상대 정당보다는 더 낫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치 자원을 제공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논리를 똑같이 적용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표라는 거는 그렇게 어, 큰 비용을 수반하지 않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표를 던지다가 표를 안 던지면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행동은 투표장에 갈 수 있는 시간, 뭐그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투표를 함으로써 잃는 거는 그 시간에 뭐 놀러 간다거나 아니면 뭐 공부를 할 수 있는데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잃어버린 시간 그게 이제 비용이죠. 그리고 또 어떤 시민의 민주주의 국가의 어떤 시민으로서 어떤 시민의식 그러니까 자신이 투표를 함으로써 시민의 의무를 다했다는 그런 만족감 그런 걸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투표를 하지 않게 되면.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정치 자원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같은 경우에는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는 정당 또는 후보에게도 정치 자원을 계속 지원하기에는 이 비용이 상당히 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자원봉사도 하고 심지어 기부까지 하는데 굳이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정당을 위해서 이런 열정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그 비용이 상당히 큰 거죠. 그러니까 표가 제공하는 그러니까 표를 포기함으로써 절감할 수 있는 비용과 그 다음에 정치 자원을 투자하지 않음으로써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이만큼 안으로 수렴함으로써 잃게 되는 비용이 예를 들어 가지고 A라고 해봐요. 이만큼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피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손해 본다고 느끼는 그 비용이 A라고 하고 그리고 만약에 표를 던짐으로써 손해 보는 비용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시간에 놀 수도 있거나 공부할 수도 있는데 투표원을 하고 손실된 비용을 이제 B라고 해봐요. 투표의 비용. 그 다음에 정치 자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자원 제공 비용. 잠깐 동영상이 끊겼죠? 이제 밖에서 잡음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자, 그래서 자원 제공 비용. C라고 하면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A하고 B하고 C를 비교하겠죠. 근데 A하고 C를 비교해 보면 A보다 C가 더 클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A가 예를 들어 가지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안으로 이렇게 수렴하면 할수록 이제 A가 커지겠죠. A가 커져서 어느 순간 이 C를 넘어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이렇게 조금만 이동하면 손해가 그렇게 크지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정치 자원을 제공을 하겠죠. 그러니까 좀 못마땅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입장을 반영한다고 생각해서 어떤 선거 자원을 제공하겠지만 점점 멀어져서 더 이상 이 손해를 감당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정치 자원 제공을 중단하게 되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드디어 연결고리가 다 완성이 됐죠. 그러니까 후보들은 유인가치 광고를
하려고 한다. 근데 유인가치 강구에 정치 자원이 필요하고 그 정치 자원은 급진적이고 열정적인 유권자들이 제공을 한다. 근데 후보들이 지나치게 안으로 수렴하게 되면 이 열정적인 유권자들이 제공하는 정치 자원을 잃게 된다. 그래서 어느 순간 너무나 많이 수렴하면 이 자원을 잃게 되므로 어, 후보들은 안으로 수렴함으로 인해서 더 얻게 되는 유권자들보다 이 정치 자원을 제공을 못 받아서 손해보는 표가 더 많아지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유권자들이 정치 자원을 제공을 하는데 급진적인 유권자들이 근데 후보들은 안으로 수렴할 때 그 수렴하는 이유는 중도에 있는 많은 유권자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안으로 수렴을 하는 거겠죠.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급진적인 유권자들이 제공하는 정치 자원을 잃게 돼서 그 정치 자원을 통해서 유인가치 홍보를 해서 더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되는 유권자의 표가 더 많아진다면 중앙으로 수렴해서 얻을 수 있는 표보다 자 이렇게 중앙으로 이동해서 얻게 되는 표보다 이 정치 자원을 제공하는 유권자들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런 표 이게 표가 A라고 하고 이쪽 표 정치 자원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표를 B라고 한다면 A가 어, B보다 작게 될 경우에 더 이상 수렴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다운수가 예측한 수렴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다는 게 바로 내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수렴하지만 이 정치 자원 의 손실로 인해서 추가적인 표를 얻는 게 어려워질 경우에 정당들은 더 이상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밖에 또 다른 결과, 흥미로운 결과가 나오는데 다운수에서는 이 수렴 동기, 수렴 동기. 그러니까 안으로 수렴하고 싶어 하는 그 동기가 뭐 좌파 정당이나 우파 정당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수렴하고 싶어 해요. 내 이론에 의하면 이 수렴 동기가 정치 자원을 더 많이 얻는 정당과 정치 자원을 덜 얻는 정당, 그러니까 정치 자금의 우세와 열세에 따라서 이 수렴 동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논리적으로 정치 자원이 더 많은 사람이 더 수렴할 동기가 강할까요? 아니면은 정치 자원이 적은 사람이 수렴 동기가 강할까요? 이런 거를 중간고사 같은데 내면 되겠구나. 답을 얘기하지 않고. 그건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중간고사에 한번 내가 내볼게요. 다시 이제 앞으로 넘어가서 조금 전에 다시 정리를 하면 유권자들은 이 한국에서 선거에서처럼 정책 투표를 하지 않고 그리고 후보들도 정책 대결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책 변경이 어렵다. 왜냐? 안으로 수렴하게 될 경우에 열성적인 유권자들이 제공하는 정치 자원의 손실을 보게 되고 정치 자원의 손실을 보게 되면 유인가치 홍보를 할 자원이 없어지니까 유인가치 홍보를 잘 못해서 표를 추가적으로 얻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처럼 정책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내 학위 논문이고 이제 그 학위 논문을 이 최초로 내가 미국의 학술지에 4위 학술지에 게재를 했었죠. 그 학술지에 한국인으로 처음으로. 근데 어쨌든 이제 그 논문 때문에 이제 내가 직장도 잡게 되고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조금 전에 이제 두 정당이 비대칭적인 수렴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비대칭적이라는 거는 한 후보가 더 수렴할 동기가 더 큰데, 어, 정치 자원이 많은 후보가 수렴 동기가 강하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검증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주장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모든, 학문에서는 모든 주장을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 범죄 문제 해결을 해도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만 해서는 다 소용없는 거죠. 여러분 텔레비 보면은 뭐 서로 수사관들이 자기 어떤 주관적인 그런 믿음이나 아니면 뭐 직관, 아니면 뭐 감이 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뭐 과학 수사 그러면서 막 혼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정치학에서도 자신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 다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학자들이 지금 뭐 대부분이지만 미국에서는 허용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정치 사상에서는 주장만 하고 되는 거지만 경험 연구는 모두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과학의 학자들이 하는 게 수사관, 형사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못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그런 경험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그런 논문들은 경험 연구의 경우 논문의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사관보다 못한 그냥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이죠. 정치평론가들이랑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논문들이. 근데 어쨌든 이제 그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경험 자료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이제 모두 사실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정치 자원이 더 많거나 아니면 현직자인 경우 현직자 자체가 하나의 정치 자원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인지도, TV를 통해서 인지도를 높일 수 있고 자신의 의정 활동 성과를 홍보할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점을 갖고 있죠. 그리고 어떤 캠페인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모든 게 이제 정치 자원이니까 현직자들이 도전자보다 더 온건한 입장, 더 안으로 수렴을 많이 하는 게 경험적으로 입증됐고 그리고 또 도전자였다가 현직자가 되면 더 온건한 입장을 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한국도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죠. 어, 그러니까 야당의 선명성, 뭐 선명 야당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 얘기가 뭘 의미하냐면 야당이 선명한 입장을 펴야 된다는 건데 이제 내 이론에 비춰봤을 때 왜 야당은 선명한 입장을 피는가? 이유는 뭐냐면 어, 정치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정치 자원이 부족하면 왜 선명한 입장을 펴야 되는가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할게요. 수고했어요.